두 번째 강연의 주제는 피지컬 AI 시대의 핵심은 두뇌다.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시장을 선점하라입니다. 강연을 해주실 연사님은 마음 AI의 최용석 대표님이십니다. 최 대표님은 서울대학교에서 학위를 받으시고 마인즈랩, 맨던맨드, 마음 AI에서 창업을 하시고 지금 CEO로 재직을 하고 계십니다. 최용석 대표님 강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마음의 최용섭입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저를 초청해 주셔서 정말 너무 영광이고요. 또 여기 오신 여러분들께 정말 이제 의미 있는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서 이제 발표하신 내용이 이제 우리나라 AI 3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제 좋은 내용들에 대해서 정말 의미 있게 들었고, 우리나라의 AI는 3강이 목표지만은 피지컬 AI에 대해서는 혹시 어떠신지 아시나요? 피지컬 AI는 우리가 1등 국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젠슨왕이 에이펙 기간에 와가지고 이제 깐부회동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얘기한 것도 우리나라 이제 대기업 총수분들과 이제 피지컬 AI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지컬 AI가 또 오늘의 이 주제인 인공지능 반도체와도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들을 제가 오늘 강연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피지컬 AI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가장 중요한 것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피지컬 AI의 가장 특징이라고 하면은 기존의 이제 로봇과 뭐가 다르냐, 휴머노이드나 자율주행과 같은 이제 기존의 기술들과 뭐가 다르냐라는 거 했을 때 딱 하나를 꼽자고 하면은 데이터 드리븐입니다. 기존의 이제 로봇은 우리가 이제 코딩을 통해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통해 가지고 규칙을 정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었죠. 지금 이제 이 데이터 드리븐 방식의 피지컬 AI는 데이터 학습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요즘 이제 데이터 드리븐이라는 표현 자체는 우리 AI 시대가 오면서 다들 익숙하실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가장 머릿속에 떠올리시기 좋은 거는 이 테슬라의 FSD와 같은 혹은 옵티머스 로봇과 같은 거를 상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피지컬 AI 같은 경우는 휴머노이드나 자율주행과 같은 이런 대표적인 사례들이 있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 사용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피지컬 AI를 지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이런 부분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설령 휴머노이드나 자율주행에서는 우리 미국과 중국을 이제 앞서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외에도 할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농업이나 국방, 그다음에 건설, 제조와 같은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할 수 있고 시장이 큰 그런 분야들이 피지컬 AI 분야가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제 충분히 글로벌 1강을 목표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피지컬 AI라는 용어 자체는 사실 젠슨왕이 올해 CES에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널리 알려졌죠. 그렇지만 이제 그 개념 자체는 그 전부터 있었고, 지금은 이 피지컬 AI가 우리 LLM 나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챗GPT의 충격에서 헤어나오지도 못했는데 벌써 그 다음에 피지컬 AI냐 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이제 수익화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장을 저희가 산정을 해봤는데 이제 이렇게 산정을 해봤습니다. 가장 큰 시장은 휴머노이드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25년 후 정도 되면은 전 세계에 휴머노이드가 한 100억대 정도가 깔릴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순 계산을 해보면요, 일론 머스크가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을 한 3천만 원에 4천만 원에 출시하겠다고 공언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단순 계산만 해봐도 한 30경 정도 됩니다. 경입니다. 조가 아니라.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인류 최초의 경단위 시장이 열린다, 이제 이런 표현을 좋아하는데요. 기존의 대표적으로 큰 시장이라고 하는 모빌리티, 자동차 시장과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폰, 모바일 시장을 봤을 때 한 7, 8천조 정도 되니까 이제 얼마나 큰 시장인지 아시겠죠? 여기에 이제 다 우리가 지금부터 뛰어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로보틱스를 하던 회사들이 원래 있었죠. 우리나라에도 이제 현대차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나믹스 같은 회사가 기존의 이제 대표적인 로보틱스 회사로 유명했던, 휴머노이드 잘 만드는 회사들이 이제 있었죠. 자, 그런데 이제 이 피지컬 AI는 단순히 이제 로봇 분야가 아닙니다. 요즘 되게 재밌는 그런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전통의 강호였던 그런 로봇 원래 예전부터 수십 년 전부터 하던 회사들이 지금 각광받는 게 아니라 다 유명한 회사들이 뭐 테슬라 그다음에 뭐 피규어 AI 그리고 또 되게 재밌는 회사 스킬드 AI라고 하는 저런 회사가 있는데 저게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로봇 없는 로봇 회사입니다. 이건 이제 패러다임 자체가 뭔가 변하고 있다. 그 저기는 이제 설립하고 나서 아직 한 2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벌써 기업 가치가 6조입니다. 이제 올해는 삼성전자와 엔비디아에서도 투자를 했고요. 굉장히 이제 각광받고 있는 회사인데 결국 이제 뭐냐면은 지금 트렌드가 패러다임이 피지컬 AI 시대로 오면서 로봇 하드웨어를 잘 제어하고 만드는 이제 기계공학적인 측면에서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넘어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LLM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동안 챗GPT가 나오고 나서 오픈 소스들이 막 나오면서 제가 보니까 그 어떤 전시회 같은데 AI 전시회 같은데 가면요 LLM 한다는 회사만 한 우리나라에만 100개 정도 나옵니다. 그만큼 이제 LLM은 이제 보편 기술이 됐고 이제 누구나 할 수 있는 기술처럼 이제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피지컬 AI 같은 경우는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AI와 로봇을 둘 다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은 이 피지컬 AI 시대가 왔을 때 우리 지금 오늘의 주제인 AI 반도체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오늘의 사실 핵심 주제입니다. 이 피지컬 AI의 온 디바이스라고 하는 이 주제를 얘기를 할 때 그럼 우리 이 AI 반도체에다가 어떤 모델을 올려야 되냐, 이 피지컬 AI 모델은 어떤 특성을 가지냐라고 했을 때는 이 단어를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VLA라고 하는 표현을 오늘 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LLM이라는 표현은 그래도 이제 좀 익숙해지셨죠? 그 챗GPT가 나오고 저런 챗GPT 같은 모델을 우리가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구나. 이제 사실 그게 언어 모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이 발전돼 있지만요. 거기는 이제 그 익숙하실 건데 아마 VLA라고 하는 표현은 좀 익숙하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질적으로 그 두 기술은 거의 같은 기술입니다. 사실은 VLA라고 하는 기술, 비전 랭귀지 액션 모델이라고 하는 저 기술 자체가 LLM에서 파생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대 언어 모델, 언어를 이해하는 모델이 시각, 이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발전하고 거기에서 그 시각과 언어 능력을 갖춘 AI 모델이 실제로 로봇을 제어하는 액션까지 갖추게 되면은 그게 바로 비전 랭귀지 액션 모델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저 모델은 LLM에서부터 출발해서 발전한 모델이고요. 그래서 저 모델은 단순히 우리가 그 비헤비어 클로닝이라고 하는 사람의 행동을 따라하는 그런 기존의 이제 로보틱스에서 엔드-투-엔드 모델이라고 하는 이제 그 방식하고도 조금 다릅니다. 언어를 이해하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발전하면서 우리 이제 피지컬 AI라고 하는 게 이제 기존에는 AI로 로봇을 하는다 이제 이게 조금 용어가 달랐거든요. 우리가 이제 AI가 로봇의 두뇌가 돼야 된다 이제 이런 표현을 옛날부터 써왔지만 실제로 그게 나이스하게 잘 워킹하지 않았었는데 이제 진짜 해볼 만하게 됐다라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챗GPT가 딱 나왔을 때 남들은 이제 다 LLM을 이제 어떻게든 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많이 그쪽에 많이 뛰어들었죠. 이제 그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챗GPT가 이미 출시를 한 순간에 우리가 지금부터 LLM을 해가지고는 그걸 따라잡을 수 있을까? 첫 번째. 두 번째, 이 LLM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 있는 대기업들도 따라가기 벅찰 만큼 뭐 미국의 빅테크들은 뭐 한 해에 GPU를 뭐 30만 장, 40만 장 이렇게 우리가 이번에 깐부회동에서 얻어낸 GPU가 26만 장이잖아요. 우리나라 전체가 얻어낸 게 그만큼입니다. 근데 이제 글로벌 빅테크들은 한 해에 그거를 30만 장, 40만 장을 삽니다. 이거 따라갈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전략적으로 우리가 이 LLM 다음은 어디를 갈까를 타겟을 하자라고 했고 그게 이제 바로 피지컬 AI가 됐던 거죠. 물론 피지컬 AI라는 용어는 그 당시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생성형 AI 기반으로 한번 로봇 제어하는 이제 이런 거를 미리 준비를 해보자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저희 같은 이제 작은 스타트업이 휴머노이드 같은 거를 하기에는 투자금이 수천억에서 수조까지 들어가니까 그러면 우리는 뭘 할까? 가장 빨리 상용할 수 있는 타겟을 하자라고 해가지고 나온 결과가
이제 국내에서 최초로 VLA 모델을 상용화한 농업 분야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남들보다 그래도 한 1년에서 2년 정도 빨리 시작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번에 젠슨왕의 피지컬 AI를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갑자기 이제 어드밴티지를 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자리에 영광스럽게도 설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왜 드리냐? 저희는 이제 피지컬 AI를 상용화하다 보니 거기에서 발견한 사실들, 이 피지컬 AI라고 하는 이 기술을 상용화하는 단계에서 어떤 부분이 그러면은 중요해질까를 딱 두 가지를 저희가 뽑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고, 이 데이터를 모으는 과정에서 피지컬 AI는 로봇을 가지고 데이터를 모아야 되다 보니까 실제 환경에서 데이터 모으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농기계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이 농기계를 과수원에서 운영하다 보면 어떤 시나리오들이 엣지 케이스들이 발생하냐면 그 농민분들이 이제 밤에 술 드시고 이제 새벽에 이렇게 거기서 주무신대요. 그러면은 얘를 이제 자율주행으로 농약을 과수원에 뿌리다가 이제 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됩니다. 잘 멈출 수 있도록. 근데 그런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죠? 우리가 과수원에 실제 가가지고 거기다가 사람 눕혀놓고 새벽에 이제 주행해가지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뮬레이터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 수집에 되게 중요한 파이프라인 하나 이제 시뮬레이터라고 하면은 오늘의 주제인 두 번째로 저희가 이 피지컬 AI를 상용화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파이프라인이라고 생각한 게 바로 온 디바이스 기술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LLM 챗GPT를 사용하면은 그 챗GPT AI 모델은 실제로 물리적으로 어디에 있을까요? 데이터 센터에 있습니다. 그렇죠? 어딘가, 그러니까 우리가 챗GPT를 접속해가지고 거기다가 우리가 뭔가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실제로 AI 모델을 계산하는, 연산하는 거는 어딘가에 있는, 아마 뭐 챗GPT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의 데이터 센터가 아마 없을 테니까 뭐 싱가포르나 이 근처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어딘가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서 LLM이 실제로 GPU를 써서 연산을 해서 그 결과를 우리한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피지컬 AI는 어떨까요? 휴머노이드나 자동차나 저희가 아는 농기계나 이런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이제 물리적인 디바이스를 갖춘 피지컬 AI는요, 이거를 클라우드에서 연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 디바이스가 필수적이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저희가 실제로 해보니까 저희도 처음에는 왜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냥 클라우드에 GPU 놓고 요즘 통신 좋잖아요. 지금 이제 5G도 빠르고 그 다음에 5G 다음에 6G 나온다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실제로 해보니까요. 저희가 최근에 겪은 건데요, 실제로. 어떤 그 부산에 있는 항만에 이 피지컬 AI를 적용하려고 이제 저희가 이렇게 답사를 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는 이제 그 6G까지도 시범적으로 막 다 깔려 있대요. 5G가 다 깔려 있고 6G도 시범 적용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속도가 충분히 나오니까 클라우드로 할 수 있다고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저희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실제로 디바이스를 들고 한번 전체를 돌아봤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 음영 지역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이제 그 물리 하신 분들은 이거 물리나 이제 뭐 전자공학 같은 거 하신 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 전파 쪽을 하신 분들은 이제 우리가 LTE에서 5G, 6G로 이렇게 넘어가면은요, 이게 속도가 빨라지기 위해서는 주파수를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주파수를 올리면은 파장이 짧아지죠. 파장이 짧아지면은 회절이라고 하는 회절 현상이라고 하는 게 이제 회절이 덜 되는. 근데 그게 뭐랑 관련이 있냐? 결국에는 하나의 기지국, 똑같은 하나의 기지국이 가지고 커버리지가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회절이 안 되면은 예를 들면 중간에 이제 장애물 같은 게 있으면은 거기를 이제 통과해 가지고 그 뒤에 있는 데로 이제 확산이 안 되는 거예요, 전파가. 그래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그 5G, 6G로 가면서 뭐 기지국을 더 깔면 되긴 할 건데 그러면 이제 또 비용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피지컬 AI를 실제로 클라우드에서 돌린다고 할 때 이게 LLM하고는 문제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5G 쓰시면서 중간중간에 어디선가 음영 지역이 있어서 거기서 5G가 끊긴다고 해서 크게 불편함을 느끼시진 않으시죠. 그렇죠?
우리가 LLM을 사용하는데 질문하고 나서 답변이 1초 안에 오든 2초 안에 오든 그게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피지컬 AI 로봇을 실제로 클라우드에서 돌린다라고 하면은 그 작은 차이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로봇이 멈추게 되는 거죠. 내가 이제 로봇에서 카메라에서 찍은 영상을 클라우드로 보내서 거기서 명령을 받아와야 되는데 그게 1초만 끊겨도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피지컬 AI 온 디바이스일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거 저희 이제 경험적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럼 이 피지컬 AI를 상용화하는 데 있어서 AI 반도체는 어떤 특징을 가져야 되냐? 이 질문이 저희가 요즘 우리나라에 있는 굉장히 좋은 AI 반도체 회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AI 반도체 회사들과 제가 거의 다 만나봤습니다. AI 반도체 회사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이고 앞으로 이 피지컬 AI가 시장이 엄청나게 클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이 피지컬 AI 시장에 들어가는 피지컬 AI 휴머노이드에 들어가는 AI 칩만 우리가 선점할 수 있다고 해도 그게 엄청나게 큰 밸류를 가지게 되겠죠. 그걸 누가 선점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떤 특징을 가져야 되느냐가 중요하겠죠. 그 부분이 첫 번째는 이제 당연히 연산력이 빨라야 됩니다. 아까 제가 이 VLA라고 하는 모델이 LLM에서 파생된 물건이라고 했죠. LLM의 L이 뭡니까? 라지죠. 큽니다. 물론 챗GPT와 같은 데이터 센터에서 서비스되는 그런 LLM만큼 엄청나게 큰 모델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온 디바이스에서는 보통은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는 1빌리언 파라미터라고 하는 이제 그 정도 파라미터 사이즈를 하고 이제 뭐 글로벌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챗GPT나 제미나이 이런 거는 뭐 의견이 분분합니다만은 그건 크게는 트릴리언까지도 보죠. 그럼 1000빌리언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그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모델은 쓰진 않지만 요게 이제 그래도 온 디바이스의 조그만 칩에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하드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AI 반도체 중에서는 꽤 높은 성능이에요. 100탑스라고 하는 저 성능이 목표치가. 자, 그런데 저 연산 성능, AI 반도체의 연산 성능이라고 하는 저 탑스라고 하는 게 약간 허수가 있습니다. 왜냐, 저희가 실제로 AI 반도체를 저희 이제 상용화를 해야 되니까 그 농기계에다가 어떤 칩을 넣을까를 저희가 테스트를 하면서 작년 기준으로 나와 있는 쓸만한 칩들을 다 써봤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제슨과 퀄컴과 그 다음에 이제 애플의 M4 이런 칩들을 다 한번 써봤는데 되게 재밌는 결과가 나왔어요. 저게 실제로 제조사가 공개하는 탑스라고 하는 저 수치랑 실제로 저희가 저기에다가 LLM을 올렸을 때의 성능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완전히 예상 외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제슨이 명시되어 있는 성능에 비해서 생각보다 성능이 잘 안 나오고요. 의외로 애플의 저거는 사실은 칩 단위로 파는 게 아니라 맥미니라고 하는 그 소형 컴퓨터에서 돌린 건데요. 저게 40탑스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성능은 엔비디아 제슨의 2배가 나오더라고요. 저런 것들이 지금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게 왜 이렇지 하고 찾아보니까 우리가 탑스라고 하는 연산 속도, NPU의 연산력하고 좀 다른 간과되는 부분이 있다. 그게 뭐냐? 메모리에 대한 부분이었다. 저희가 이 LLM과 같은 이 생성형 AI는요, 토큰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연산을 하거든요. 우리가 챗GPT 써보면은 텍스트가 이렇게 따다다다닥 나오잖아요. 순차적으로 나오죠. 그 한 텍스트를 생성할 때마다 한 번씩 연산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연산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그 똑같은 연산을 매번 다시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중복되는 연산들을 메모리에 저장했다가 결과들을 계산한 결과를 메모리에 저장했다가 불러와서 쓰고 메모리에 저장했다가 불러와서 쓰고 이런 거를 반복을 합니다. 이게 키밸류 캐시라고 하는 그런 방식이죠. 자,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메모리에다가 기가바이트 단위의 용량을 밀리세컨드 단위로 쓰고 지우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빠르게 연산이 됩니다. 우리 충분히 빠르게 연산이 되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간과돼 있었다는 거죠. 왜냐? 기존에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AI 반도체 회사들이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퀄컴과 같은 미국 회사도 똑같습니다. LLM을 온 디바이스에서 돌릴 거라고 생각하고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는 LLM을 쓰기 전에 뭐 욜로 같은 거를 쓸 때, 오브젝트 디텍션 같은 거를 쓸 때는 가벼운 모델을 쓸 때는 그런 키밸류 캐시 같은 거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메모리 대역폭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NPU 성능은 올라가는데 실제로 그 올라간 만큼의 성능이 안 나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분명히 지금 극복해야 되는 문제들로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지금 이제 앞으로 AI 반도체가 경쟁사 대비 우위를 가지려면 어떤 부분이 그러면 강조돼야 되느냐를 생각해 보면요. 이게 딱 봐도요. 저 휴머노이드에 반도체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저기 이제 배터리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자동차 같은 경우는 배터리를 밑에다가 잔뜩 깔 수 있거든요. 부족하면은. 이 휴머노이드, 저는 로봇에는 배터리 들 공간이 안 들어가죠. 칩이 들어갈 공간에 저기다가 뭐 냉각 같은 거를 빡세게 할 공간도 안 보이죠. 자, 그래서 발열 전력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저게 이제 그 기존의 엔비디아 GPU나 데이터 센터형 GPU나 제슨과 같은 그런 폼팩터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강조되는 이런 반도체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왜 연구원들이 더 좋은 NPU들이 나왔다고 주장을 해도 왜 엔비디아 GPU만 쓸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AI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왜냐? 우리가 엔비디아 GPU를 가지고 학습을 돌리면은 그 허깅 페이스 같은 데서 모델 다운받아가지고 그냥 돌리면 이거를 이제 딸깍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클릭 한번 하면은 그냥 돌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NPU를 쓰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이제 뭐 그 퓨리오사나 리벨리온 같은 그 좋은 NPU들이 있고 그 NPU들이 엔비디아 GPU보다 2배 빨라요 라고 해도요. 그게 허깅 페이스에서 다운받아가지고 그냥 돌렸는데 안 돌아가는 순간에 연구원들은 안 씁니다. 그게 2배 빠른데 그 2배를 빠르기 위해서 내가 일주일 동안 뭔가 코드를 수정해야 돼. 그러면은 연구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아, 그냥 2배 빠른 거 필요 없고요. GPU를 한 장 더 삽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 거기는 학습을 실험을 계속 빨리빨리 돌리는 게 중요하니까요. 자, 그런데 우리 피지컬 AI 시장의 온 디바이스에 들어갈 때는 사정이 다릅니다. 저기는 모델을 학습하는 시장이 아니라 추론하는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기는 실제로 편하지 않아도 쓸 요인이 있어요. 왜냐? 우리가 어떤 AI 반도체 회사 칩이 있는데 여기가 쓰기가 되게 불편해요. 그냥 모델을 바로 돌리면 안 돌아가고 한 3개월 정도 엔지니어링을 빡세게 해야지 돌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쓸 요인이 있습니다. 왜냐? 한 번만 하면 되거든요. 한 번만 해서 최적화를 제대로 해놓으면은 그 다음에는 저거를 100만 대고 1000만 대고 카피를 하면 되죠. 그러니까 할 요인이 생깁니다. 완전히 다른 시장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범용성보다 최적화가 더 중요한 시장이 되죠. 이걸 이제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저희가 상용화까지를 해봤기 때문입니다. 요거는 얼마 전에 한 달 전쯤에 SK 그룹에서 출시한 나무엑스라고 하는 이동형 공기청정기인데 여기에 이제 퀄컴 칩 기반으로 저희가 LLM을 온 디바이스로 포팅을 해서 탑재를 해서 상용화까지 한 사례입니다. 요걸 하는데 엄청나게 고생했습니다. 처음에 포팅 성공하는 데만 한 3개월 정도 걸렸고요. 엔지니어들이 진짜 막 밤새서 고생하면서 뭐가 이렇게 다 안 돌아가는지 엔비디아 GPU에서만 하면 잘만 돌아가던 게 왜 이렇게 안 돌아가는지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생했지만 그럼에도 고생을 할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온 디바이스는. 그렇게 해서 해야만 가격을 낮출 수 있고요. 전력, 발열 요건을 맞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에서 최적화하는 거랑 온 디바이스 최적화하는 게 완전히 다릅니다. 방향성이. 데이터 센터에서 LLM은요. 마치 왼쪽에 있는 8차선 국도처럼 많은 사용자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동시에 여러 명 서빙하는 게 중요해요. 온 디바이스에서는 마치 1차선 고속도로 같이 그냥 한 명이 빨리 쓰는 레이턴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트루풋과 레이턴시는 그리고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간과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최적화 기술을 개발하는 게 온 디바이스 쪽에서는 훨씬 더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정말 이 온 디바이스 쪽에서는요. 이거를 상용화에 쓰기 위해서 정말 극한으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경량화 최적화를 합니다. 저희가 실제로 다 쓰고 있는 방식들이에요. 이런 퀀타이제이션 프루닝 저거를 진짜 극한까지 깎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렇지만 그럴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 피지컬 AI 온 디바이스 칩 생태계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우리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한
6개월 전쯤까지만 해도 이게 맞는 말이었는데 지금은 사실 조금 다르긴 합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많은 대안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이 분야에서 그래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앞서 있는 거는 퀄컴이 가장 적합합니다. 왜냐? 저 위에 있는 파란색 글씨로 돼 있는 세 가지 조건. 일단 피지컬 AI에 돌리려면은 LLM이 돌아가는 칩이어야 돼요. 제가 VLA라고 해놓고 LLM이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VLA를 실제로 돌려본 칩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가 퀄컴 칩에다가 VLA를 최근에 한 달 전에 처음으로 한번 돌려봤습니다. 이 처음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처음이란 뜻이 아니라 글로벌 처음이에요. 그만큼 아직 이 피지컬 AI가 상용 레벨까지 해본 데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뭐 미국의 빅테크보다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미국 빅테크들은 지금 휴머노이드 자율주행 조금 더 높은 타겟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같이 실용적으로 아예 상용 레벨까지 빨리 가본 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LLM은 돌려본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일단 저건 최소 조건입니다. 약간 그 진입 조건 같은 거요. 그 다음에 저전력 저발열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양산에서 가격까지 합리적이어야 되죠.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칩은 지금으로서는 퀄컴이 제일 앞서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근데 지금은 많은 대안들이 나오고 있죠. 흔히들 온디바이스라고 하면은 처음에 접하시는 거는 엔비디아의 제슨이실 겁니다. 최근에 나온 엔비디아의 제슨 토르 같은 칩이 성능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저희가 프로덕트를 양산하는 단계가잖아요. 저걸 쓰기가 어려운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가격이 비쌉니다. 제슨 토르 하나 사려면은 최소 500만 원, 700만 원 들거든요. 그 500만 원짜리 저희가 이제 휴머노이드를 3천만 원에 출시하면은 거기다가 500만 원에서 700만 원짜리 칩을 박을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보통 한 100만 원, 200만 원 맥스 이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렇게 제공해야 되죠.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한데요. 전력이랑 발열 때문에 안 됩니다. 그건 이제 제가 뒤에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엔비디아 제슨이 왜 발열 문제가 있지? 그건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유명한 이스라엘의 헤일로나 그다음에 이제 뭐 TI, 미디어텍 뭐 그 외에도 많습니다. 되게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저는 요즘 주목하고 있는 게 중국 쪽에 조금 우리가 빨리 현황을 파악해봐야겠다 생각을 하는데 이 호라이즌 로보틱스라는 회사가 처음부터 우리 피지컬 AI 칩을 만들 거야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빨리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VLA 모델을 탑재한 퀄컴의 칩이 100탑스인데 여기는 500탑스가 벌써 나와 있습니다. 물론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죠. 탑스라고 하는 수치를 100% 믿을 수는 없다고. 그러니까 돌려봐야 됩니다. 이거부터 빨리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AI 반도체 회사들도 빨리 그 중국의 반도체들을 사가지고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타겟을 잡고 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고 어느 정도 성능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정말 글로벌 회사들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하는지를 경험을 해보고 그 다음에 타겟을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재미있는 거는 우리나라의 AI 반도체가 낮은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시장 규모나 우리나라의 국력을 생각해봤을 때 저는 되게 신기한 게 이렇게 AI 반도체 회사들이 많은 게 정말 신기하고 생각보다 잘한다는 거에 또 놀랍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에 많은 기업들을 만나면서 더 그렇게 생각이 굳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타겟인 것 같아요. 어디를 타겟으로 가느냐. 그리고 중국의 호라이즌 로보틱스 같은 데를 빨리 써봐야 됩니다. 미국의 좋은 회사들의 AI 반도체들을 써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타겟을 잡아가지고 피지컬 AI의 휴머노이드의 100억대에 들어갈 AI 칩들을 타겟으로 해서 간다고 하면은 충분히 저는 경쟁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앞에서 왜 엔비디아 제슨이 이 분야의 도미네이터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엔비디아 제슨은요, 그러니까 GPU 기반입니다. 자, 그런데 CPU나 GPU는요, 기본적으로 제너럴 퍼포즈한 칩입니다. NPU는요, 특정 목적, AI 모델을 잘 돌리기 위한 칩이죠.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은 CPU나 GPU는 식칼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당근을 별 모양으로 깎을 때 식칼로 깎는 게 빠르겠습니까? 아니면 찍어내는 게 빠르겠습니까? 틀을 찍어내는 게 빠르겠죠. NPU는 그런 물건입니다. NPU는 어떤 특정 목적에 타겟이 돼 있기 때문에 설계 단계에서부터 어떤 유즈 케이스에 쓸 건지를 정하고 하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대신에 아까 제가 얘기한 추론 시장에서는 충분히 먹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피지컬 AI 휴머노이드에 탑재될 칩을 타겟을 해서 지금부터 설계를 하면은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NPU로 범용성을 타겟하기보다는 확실한 유즈 케이스를 타겟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반도체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허걱하세요. 근데 실제로 아까 앞에서 호라이즌 로보틱스고 500탑스라고 말씀드렸죠. 테슬라가 AI5, AI6, 5세대, 6세대, 6세대는 삼성 파운드리와 계약을 했죠. 거기서 타겟하는 게 2500탑스, 5000탑스. VLA 모델을 돌리기 위해서 그 정도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년 내에 이 정도의 높은 성능과 높은 메모리 대역폭과 저전력을 타겟으로 해서 진짜 모든 역량을 모아가지고 개발을 하면은 이 엄청나게 큰 피지컬 AI, 휴머노이드와 자율주행 그 외에 다양한 피지컬 AI에 들어갈 그 칩을 우리가 선점할 수 있다. 그리고 선점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피지컬 AI 1등 국가 되는데 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여기에 이제 오늘 내용을 가지고 다 동참을 해주시면은 정말 그 일이 실제로 현실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강연 감사합니다. 시간을 딱 맞게 30분을 소비해 주셔가지고 12시가 지금 넘어간 관계로 질문은 그 플로우에서 별도로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사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